며느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예민함이라 생각했지요. 뭔가 말을 돌려 한다거나 사람 눈을 못 마주친다거나 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 그때 그걸 좀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저는 괜히 사이만 어색해질까봐 내가 너무 민감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들 녀석은 순한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밀려도 한 번도 싸움한 적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선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 제 말 무시한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노릇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살갑게 대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생일엔 용돈을 챙겨주고 명절마다 손수장을 봐서 음식도 해다 주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뭘 줘도 무슨 말을 해도 꼭 그 얼굴엔 억지로 웃는 듯한 미소만 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엔 예의 있어 보이지만 눈빛엔 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진요. 손자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쁘고 따뜻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랐습니다. 이왕이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길 바랐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이는 아직 어려서 불교나 기독교 같은 건 너무 무겁지 않나요? 저희는 그냥 명상 정도만 시킬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요즘 젊은 애들 생각이 다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손자의 그림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시킨 활동이었는데 오늘은 빛의 엄마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빛의 엄마, 그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무슨 종교의 신인가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검색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블로그에서 유사한 말을 봤습니다. 신성한 어머니의 에너지를 통해 정화된다는 표현과 함께 몇몇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눈을 감은 채 누군가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명상센터 같은 데 다니는데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요가 같은 거야.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자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정화되지 않았어요? 빛의 물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데 할머니는 아직 어두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화? 다시 태어남? 어둠? 이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웃어줄 때마다 밝아진단다. 그런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거니? 하지만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뚱멀뚱 제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요. 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고 아들은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오바해? 지 엄마가 뭘 하든 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잖아. 괜히 그런 걸로 싸움 만들지 마. 그 후부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도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있었고 둘은 뭔가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빛의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곳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날 며느리와 그 여자가 차에 타고 간 방향을 기억해뒀다가 며칠 후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외딴 시골 마을, 간판도 없는 허름한 건물.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하게 노랫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나온 젊은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여기 제 며느리가 다닌다고 해서요. 혹시 김지연 씨 아세요?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한 곳에 빠졌고 그 아이까지 함께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저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 아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손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교회 지인이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혹시 자매님 며느리 아니에요? 사진 속엔 며느리가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여성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이비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았고 며느리가 손자에게 부적절한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자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법정에서 한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사람이라 엄마가 안 보게 했어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그 말에 법정은 술렁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에선 저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손자의 마지막 말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 한 문장이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자장가를 불러줬고 감기에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열을 식혀줬습니다. 아이가 두 돌 되던 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땐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를 어두운 사람이라 부르다니 누가,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까? 재판이 끝난 후에도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주소는 이미 이전된 지 오래였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그 단체의 유사 명칭,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시골 마을 기도원부터 도심 외곽 컨테이너로 이뤄진 예배당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단체의 실체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정신이 약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신체적 피로, 경제적 압박,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골라 접근했습니다. 특히 육아 중인 젊은 주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육아 카페, 명상 모임, 자연식 식단 강좌 같은 것들을 미끼로 그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빛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실체는 기괴했습니다. 정화의식이라는 명분 하에 벌거벗은 채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새 속의 어둠을 빼낸다며 누군가의 손을 몸에 얹게 하는 행위들이 자행됐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까운 의식이 존재했으며 일부는 이미 형사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체가 밝혀지기까지 저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 사실을 모아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보다 아이를 그 위험한 곳에서 꺼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먼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곳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결혼 초의 그 아이는 참으로 평범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가면서부터 뭔가를 찾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육아는 고독한 전쟁이라는 것을. 밤새 울음을 달래고 이유 없는 발열과 싸우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 그 고통의 시간을 아무도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그녀는 결국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이 다른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는 그 단체의 요구로 저에게 정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가서 21일 동안 함께 명상을 하고 단식을 하며 깨달음을 얻으면 손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저곳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구나.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눈빛도 아이가 내뱉은 단어들도 점점 멀어졌던 가족 간의 거리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한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 손자의 사례를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특정 단체의 강압적인 교리에 따라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가 이미 비정상적인 언어와 사고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을 모았습니다. 결국 아동심리 전문가의 개입이 이뤄졌습니다. 손자는 보호기관의 검사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별도의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언론사를 통해 시어머니에 의한 가정 파탄 사례로 왜곡된 인터뷰까지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속 그녀는 온순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양육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올바른 길? 아이가 어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할머니를 어두운 존재라고 말하며 씻는 물에 정화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믿게 만든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저는 그 영상 속 며느리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엔 죄의식도 회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세상의 비정상과 맞서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의 마지막은 제가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많았습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에 따라 보호자 변경 심의가 진행됐고 저는 임시 보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호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에 반발하여 항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언론은 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았고 저는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을 만든 장본인이란 오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손자가 예전처럼 웃던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다시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어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손자가 저를 향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두운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늘 너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란다. 그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작은 손이 제 손바닥을 감싸 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긴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손자가 내 손을 꼭 잡았던 그날 이후 모든 게 갑자기 달라질 거라 믿었던 건 사실 제 욕심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호관찰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자를 다시 데려가기 위한 심리환경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그 단체와 완전히 연을 끊었고 앞으로는 어떤 종교적 활동에도 아이를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단 한 번도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런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호자 변경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반듯한 정장을 입고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제 안에서 한 가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사람의 눈빛이 맞을까?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아이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을까? 손자는 그 심의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상담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특정한 단어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엄마를 다시 만나면 빛의 방으로 가야 해요라는 말을 종종 반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다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이는 여전히 그 단체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심의 결과는 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며느리의 이행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보호자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는 법적 수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을 재심 청구했고 저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행동이 사이비 종교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단순히 대체 육아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항변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받아들이기엔 제 안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에게 밀쳐졌던 날, 아이의 눈빛 속에서 저를 공포의 존재처럼 바라보던 그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직접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화되셔야 해요. 아직 어둠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어두운 존재라니 세상에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가 가진 역할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녀의 신념을 방해하는 존재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그래서 제게 그 정화 프로그램을 권했고 그 단체에 데려가려 했던 것이지요. 거기서 저는 제 이름을 잃고 단지 하나의 어두운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손자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전문가의 치료를 주 2회씩 병행했고 일기 쓰기, 그림 그리기, 동화 읽기 등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연두색 잔디밭에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있고 그 옆에 할머니가 해바라기를 들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햇님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그림을 보고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이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언론사를 통해 다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 의해 박탈당한 양육권, 가정 내 종교적 갈등이 만든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인터뷰가 또다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동정 여론을 조성했고 또 일부는 며느리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손자를 뺏어갔다더라. 며느리는 종교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본다더라. 그럴 때마다 저는 묵묵히 장바구니를 끌고 걸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시선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라 제 손자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자며 작은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뜨던 아들은 이윽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내와 아이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 어머니인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겼었다고. 하지만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우리 셋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원하며 어머니인 제가 아이를 보호자 자격으로 돌보는 것에 동의한다고. 그 진술서가 제출되자 며느리 측 변호인단은 조용히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고 손자 역시 종종 꿈에서 그 단체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잠을 깼습니다. 그 상처들은 오래도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결국 아이를 회복시키고 시간을 들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손자는 요즘 방과 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닙니다. 처음엔 건반을 누르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조용히 작은 별을 연주합니다. 그 아이의 손끝에서 울리는 음표를 들으며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어둠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빛은 어느 특정한 단체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없으며 진짜 빛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랑의 자리에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손자가 다시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종종 나타나는 불안 증세는 여전했습니다. 낮에는 잘 웃고 잘 놀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벽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둠은 무섭지 않아. 빛의 엄마가 지켜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직도 그 기이한 교리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고 이 아이를 그 지경까지 몰아넣은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아이 앞에서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믿은 죄, 그리고 엄마가 믿은 세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처음으로 데리고 심리 상담실이 아닌 아주 조용한 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누가 너를 어둡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너는 언제나 빛 속에 있는 아이야. 할머니가 언제나 지켜줄게. 아이는 제 말을 잠시 듣더니 손으로 제 무릎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치 아기 때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사라졌지만 그 단체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최근엔 그들이 이름을 바꿔 또 다른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간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명상, 차크라 해방, 육아 치유 상담 같은 이름으로 외부인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들어간 사람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쥐어짜듯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은 사라지고 그들이 주는 가르침만이 진실이 됩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무너졌듯 또 누군가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듣기만 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왜곡시키며 한 여인의 인생을 삼켜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게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잃었다며 혹은 아직 그 단체에 빠져 있는 딸을 어쩌지 못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무너져가는 또 다른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저는 그 단체의 전신이었던 이름과 활동 내역, 피해자 사례들을 정리해 관할 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 기자에게 연락해 실명을 가리지 않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파장은 꽤 컸습니다. 단체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시사했고 일부는 허위 과장이라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다른 피해 가족들도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대 딸이 가출한 뒤 한참 만에 찾아낸 곳이 바로 같은 단체였다는 중년 여성도 있었고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헌납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신 침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그 한복판에 우연히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회복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과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법률 상담을 함께 받고 때로는 국회 청원도 함께 진행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천천히 자기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학교 생활도 점차 적응해 나갔고 상담 선생님과의 대화도 이제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며느리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도 결국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비단 제 가정만이 아니었고 며느리 역시 그 단체에 철저히 이용당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를 평생 원망하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감정을 아이가 알아차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말보다 마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는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야. 아무리 아팠어도 사랑을 준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아이에게도 언젠가 진실을 다 말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저는 차분히 그리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거나 갑작스레 어떤 소리에 놀라며 숨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선가 그 단체의 그림자는 살아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의 아이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 회복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지역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까지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해 사례를 정리해 국회와 지자체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상담 프로그램 강화안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익숙한 필체의 글씨가 보였고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다시 그 아이를 만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도 인간으로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문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건 제게 너무도 늦은 사과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싸움의 무게를 똑똑히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벗어났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그 흔적 하나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손자에게는 당장 이 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알아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침이면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이면 아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주고 주말엔 함께 공원 벤치를 산책하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이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아동이 특정 종교나 집단에 의해 정신적 영향력을 심하게 받을 경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정신적으로 아이를 지배하면서도 겉으로는 학대나 방임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입이 쉽지 않다는 구조. 아이를 지키는 것은 결국 조기에 알아차리는 어른의 몫이었습니다. 가족이, 학교가, 지역이, 이웃이 그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무관심으로 넘기지 않고 작은 신호라도 붙잡아내야만 겨우 막을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빛의 어머니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제가 좀 더 깊이 캐물었다면, 아들이 처음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단순한 스트레스 정도로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회를 이 아이에게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꼭 이야기해야 해. 내가 느낀 그 불편함이 아주 중요한 진실일 수 있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와 다퉜던 일도 숨기지 않고 말해줍니다.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저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점점 생기가 돌아왔고, 작은 유치원 발표회 무대 위에서 혼자 나와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는 날도 왔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정화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온전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집 하나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어딘가에서 다른 며느리, 다른 손자가 어둠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매달 한 번씩 지역 도서관에서 가족 심리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주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법, 말투에 숨어 있는 신호 읽기, 부모가 먼저 질문해야 하는 이유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강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엄마들이었습니다. 육아에 지친 눈빛이었고, 때로는 너무도 피곤해 아무 말도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전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힘들다 생각하는 그 감정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둠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견디지 말고 꼭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울고 누군가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느낍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한 가정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아이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고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집안 가득 울릴 때면 지난 시간들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눈물과 싸움 끝에 간신히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 매주 토요일 하루 내가 데려가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토록 멀어졌던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다가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그 아이가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아버지와도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저 혼자만으로는 이 아이의 세상을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토요일, 아들은 아직 서툰 손길로 아이를 챙기며 나갔고 저는 창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랑 뭐 했어? 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이 강아지 산책했어요. 햄버거도 먹었고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쉐이크도 사줬어요. 그 아이의 말 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걸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걸. 며느리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다시는 누군가를 끌고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를 제대로 지켜내는 일이고, 제가 지켜낸 이 아이가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했습니다. 이번 학기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게 뭐든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아이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태권도 해도 돼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체육을 하겠다니 놀라웠지만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몸을 쓰며 땀을 흘리는 게 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매주 3번씩 도장에서 땀을 흘렸고, 어느 날은 도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서 경례를 연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 건강한 일상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종종 그 아이가 자는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귓가에 기도하듯 속삭이곤 했습니다. 괜찮단다. 넌 이제 어디서도 끌려가지 않을 거야. 너를 믿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렴.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교실 뒤편에서 아이가 교탁에 올라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반찬 해주고 제가 무서운 꿈 꿀 때마다 꼭 안아주세요. 할머니는 제 친구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노력과 고통이 그 한마디로 다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울던 제 눈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당신을 다시 마주하게 될 날이 오면 그땐 지금보다 더 단단한 아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편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몰랐고 보내는 것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보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제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다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단단히 세우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 이제 저는 더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손자의 세상이 되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아이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땀에 젖은 체육복을 입고 집에 들어올 때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제가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 망가질 뻔했던 아이의 인생이 다시 온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엄마 생각나요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시리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뿌리를 그리워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 제 존재가 이 아이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물음은 제 마음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한 분노, 원망, 연민, 그리고 책임감.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고발한 내가 괴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사이에 둔 고부 갈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고 아이의 삶이 유린되는 그 끔찍한 현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저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으며 그 이후의 삶은 그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몫입니다. 저는 더는 그녀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선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를,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는 망가뜨리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반성하고 아이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회복 모임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복지센터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되기 전 혹은 부모가 된 이후 감정의 통제, 극단적 믿음의 위험성, 자기 내면 점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모두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누구나 흔들리고 삶에 균열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시선 하나에, 어설픈 가르침에 기대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틈을 노리는 존재는 언제나 주변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그랬을 테지요. 약한 순간에 손 내밀어준 누군가가 있었고 그 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뿐. 그럼에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이 죄는 아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그녀는 그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손자는 요즘 책 읽기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만화책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역사 동화, 과학 잡지까지 챙겨보곤 합니다.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제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해요? 왜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을 괴롭혀요? 정의는 꼭 이겨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종종 멈칫합니다.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정답이 항상 한 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정의는 끝까지 싸우는 거란다. 포기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걸 지켜내는 게 그게 진짜 정의야.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때 저는 이 싸움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로움과 비난도 이 아이의 그 한 번의 미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그녀의 눈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떤 감정도 내색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제 안의 모든 상처와 감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 앞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줘. 다시 엄마로서 살고 싶다면 책임 있는 어른으로 돌아와줘. 그 말이 통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을 위해 제 자신을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감정의 미로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아이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동반자로 서고 싶습니다.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낸 하루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이 아이와 함께 진짜 세상을 살아내겠다고. 그해 겨울, 아이는 생애 첫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단순한 통과 의례일 뿐이었지만 제게는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당연한 풍경일지 모르지만 그날 저는 울음을 참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며 아이가 무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시온, 졸업을 축하합니다. 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름이 불리고 아이가 두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 돌아서며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그 몇 걸음이 저에겐 눈물 없이 마주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책상 앞에 졸업장을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제일 큰 보물이에요. 왜냐면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가슴 안에서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를 선한 힘에게 제발 이 아이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이상한 사람들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그 질문을 들으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이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시온아, 그건 아주 긴 이야기란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다만 엄마가 너무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틈을 어떤 사람들이 파고들어서 엄마가 자신을 잃어버렸던 거야. 아이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책임도 있었단다. 사람은 힘들어도 결국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그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등을 제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저 또한 감정을 덜어낸 채 담담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는 그 빈자리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 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쌓아 올렸고 그 자리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는 예전에 그 종교단체를 취재했던 한 기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시던 분들 중 몇 분이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단체가 이름을 바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기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말해야 했고 다시는 누군가의 손자가 누군가의 딸이 그곳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저라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지도
목소리를 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똑바로 밝히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단체로 인해 가족을 잃을 뻔했고 손자의 인생이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믿음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 방송이 나간 후 다시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용기를 냈고 어떤 분은 아직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내가 살아낸 고통의 조각을 조금씩 나누어 주며 그들의 어두운 터널에 작은 빛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요즘은 친구들과 함께 과학 동아리를 만든다고 들떠 있습니다. 꿈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옆에 조용히 머무릅니다. 잔소리는 줄이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라기보단 인생을 먼저 걸어본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사랑은 남는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저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기적입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세지 않아도 나이를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자신이 원하는 케이크 맛도 친구들을 몇 명 초대하고 싶은지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일상은 아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 계란찜으로 차렸고 냉장고에는 미리 주문해둔 초코 케이크를 넣어두었습니다. 아이에게 생일은 늘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난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초를 불기 전에 갑자기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같이 소원 빌어요.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이 순간을 지킬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소원은 시온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금처럼 웃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그거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꼭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그 말이 제 모든 세월의 보상이었습니다. 그 어느 성공이나 상보다도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 줄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줍게 웃고 있는 결혼식 날의 사진 속 그녀는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그녀는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녀는 언제부터 무너졌을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처음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외로웠던 사람이었고 아들을 낳고 나서도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누구의 손이든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손이 우연히 빛의 어머니였을 뿐 그녀도 처음엔 믿고 싶었겠지요. 믿고 나면 더 이상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주변이 다 틀렸고 자신만이 옳다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적으로 돌리면서도 그게 신념의 무서움이고 정신의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그 잔해 속에서 아이를 꺼내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온다면 그건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아이 앞에 사람으로 서기 위해 결심했을 때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아이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줄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삶은 때때로 무너져도
다시 세워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이와 저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주말마다 둘이 함께 흙을 뒤적이며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같은 것을 심어놓고 물을 줍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흙 속에서 지렁이를 발견하고는 소리치며 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말라 죽은 잎을 보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세상을 감각하는 법을 알고 있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성장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묻습니다. 며느리는 뭐하고 사나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짓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래요. 그 이상을 말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고 남은 시간은 아이와 함께 온전히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저도 흔들립니다. 아이 학교에 가족 그리기 숙제가 나오면 아빠와 엄마를 그리는 아이들 틈에서 우리 아이가 할머니만 그리는 건 아닐까? 그게 혹시 아이에게 결핍으로 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날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가 매일 눈을 뜨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혈연이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기억을 나눴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마주보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저는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어느 날엔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이 되길 바라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해 봄 아이와 저는 함께 꽃씨를 심었습니다. 아이 손에는 아직 작고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저는 흙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의 계절이 오지 않게 하자. 이 아이에게는, 이 집에는 오직 햇살과 바람과 생명이 자라나는 시간만 흐르게 하자고. 아이의 손끝에서 자란 꽃은 여름이 오기 전 작은 싹을 틔우고 결국 하얀 잎을 피워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옮기고 친구의 슬픔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닌 동행자로 이 아이 옆에 서 있으려 합니다. 누군가를 구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때론 오만함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다만 함께 지켜보는 사람, 언제든 손 내밀어 줄 사람으로 이 아이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소식은 없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나 기사로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을까, 혹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와 결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도 어쩌면 누군가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조용한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그렇다면 괜찮다고, 거기에서라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내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순 없지만 그녀가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 자신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지난날의 무력함, 아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후회, 무너진 며느리를 보며 분노로만 맞섰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억들을 내려놓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삶에 충실히 살고 싶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그 웃음이 다시 제 안에 웃음을 피워내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시어머니이자 엄마이고 이제는 이 아이가 커서 자신의 아이를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줄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너짐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무너짐에서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만난 며느리는 전자였지만 저는 그 아이만큼은 후자의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가끔 아이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되렴. 힘든 사람을 봐도 비난하기보단 먼저 마음을 건네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렴.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종교나 교리보다 더 위로가 되는 진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살아낸 이 모든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부 갈등의 끝없는 반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간의 회복이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분노였고 중간은 고통이었으며 끝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싸움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기,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한 기다림.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그 첫걸음을 내어준 존재로 기억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더없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걸음 하나하나가 더 이상 어떤 어둠에도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